자, 봅시다. 다음 14페이지.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저기 중국 공사에 나올 만한, 옛날 이야기에 나올 만한 내용이나 요소들이 여기에 좀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뭐 애초에 이게 나올 가능성도 전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걸 전혀 몰라도 상관없을 정도의 어떤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좀 집중한다면 그냥 표현상의 특징 정도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아깝도다. 아까운 봄이 간다. 자, 여기에서 지금 미안합니다. 아름다운 봄이 간다. 자, 봄이 가는 걸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고전 시간 여기서 끝났어. 지금 시기는 어느 시기? 봄이 지나가는 시기. 늦봄 정도로 볼 수 있겠지. 화자는 봄이 지나가는 게 좋다 싫다? 싫다. 그럼 봄이 지나가는 게 싫은 이유는 뭔데?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전 시가를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건데, 봄이 가는 게 싫은 이유는 뭐야? 봄의 정취를 잃어버리기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봄의 정취는 어떤 정취인데, 겨울에 아무것도 식물이 다 죽어있고 꽃잎이 다 떨어져 있던 시기에서 봄이 되면 어떻게 돼? 꽃이 피고 풀들이 자라나고 알록달록한 세계로 바뀌게 된다고, 세상이. 그래서 이 알록달록한 세상이 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핑크색 꽃잎들 다 져버리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싫어서 아깝다, 봄이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몸이 분주하여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 너무 뭐해서 바빠서 가는 줄 몰랐더니, 봄이 가는 줄 몰랐더니 서글퍼서. 자, 봄이 가는 것에 대해서 뭘 느껴? 서글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글퍼서 창을 여니 화초가 난만하다. 화초는 이제 꽃과 풀이죠. 풀과 꽃이 난만하다. 호련히 일어서서 동상으로 돌아더니 실버들 가지 위에 꾀꼬리 소리 낭자하고. 자, 그래서 요 버드나무 잎이 막 피어나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가 오는 시기가 바로 봄입니다. 버드나무 이파리가 이제 봄부터 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는 봄철새예요. 봄에 찾아옵니다. 4월달에. 알겠죠? 자, 다음 구슬발 수놓은 막에 제비소리가 아주 뭐하다, 즐겁다. 자, 그래서 이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면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꽃 사이로 나비 쌍쌍 춤을 추고요. 중간에 생략하고 봐봐. 향기로운 목단 화라고 돼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니까 뭐야? 꽃이야, 꽃. 자, 향기로운 어떤 꽃은 담 안쪽에 피어났더니 아침 해가 떠오르니 더욱 곱게 잠겼구나. 그럼 이게 뭐야? 지금 그냥 꽃빛이 너무 예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달빛 아래 미인같이 연연한 고운 빛이 서왕모의 반도화요 처사가의 운명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담 안쪽에 피어난 이 목단화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목단화를 보는데 얘가 어떻다고? 더욱 곱다고요. 달빛 아래에 마치 뭐처럼 있다고? 미인같이 있다고. 미인 같은 연연한 고운 빛이 서왕모의 반도화 같기도 하고 처사가의 운명화 같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 서왕모가 누군데? 처사가가 누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도화라고 할 때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도화가 뭐야? 복숭아꽃. 이건 모르면 안 돼. 도화의 이미지가 뭔데요? 도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이미지 같은 어떤 메시지. 도화는 어떤 걸 나타냅니까? 주로 도화. 도화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왜 여성분들 얼굴 중에 그 남성을 홀리는 얼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도화살이 꼈다고 하잖아. 들어본 적 있어? 야, 이 사람 얼굴에 도화살이 꼈나 봐. 남자가 끊이질 않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쁘지 않더라도 남자가 끊이지 않는 얼굴상에는 관상적으로 뭔가 이게 도화살의 어떤 그
그 뭐 이런 게 뭐 얼굴에 있다고 하죠. 뭐 이제 관상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때 말한 이 도화살이라고 할 때 도화가 뭐냐면 복숭아꽃입니다. 모두를 다 홀린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화는 꽃 중에서 그냥 최고야. 최고로 아름다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서하고의 반도는 또 뭐냐면요. 요거는 반도는 그 천상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복숭아입니다. 뭐 몇백 년에 한 번 핀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복숭아를 반도라고 해요. 근데 뭐 그건 알 필요 없고 어찌됐건 간에 도화라고 했으니까 복숭아도 그나마 지금 담안에 피어있는 이 목단화가 알겠죠? 그 정도로 아름답다고. 자, 다음 동풍에 휘날리니 꽃향내가 진동한답니다. 수정 같은 이슬방울 구슬같이 비쳤으니 청춘 미인들이 몽단장을 고르는지 달 속의 고운 선녀 상명상에 올랐는 듯 봄을 맞아 부귀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라. 이를 두고라고 할 때 이름이라라고 하는 건 그냥 좀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바꿔보면 말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보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봄을 맞아 부귀함은 이것을 두고 말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데? 저 위에 담 안에 있는 이 옥단화가 피어있는 이 봄날의 내 담 안의 정취인 거지. 자, 그래서 하늘거리는 저 기상은 꽃왕이 분명하다. 꽃의 왕이라는 거야. 궁중민 삼천 중에 누구 아니 무색하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궁중미인은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는 미인 3,000명이 있어. 이 궁궐 안에 있는 미인 3,000명 누구 아니 무색하랴라고 하는 게 뭐야? 무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무색이 뭔데? 무색이 뭔데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요즘 세대는 좀 잘 모르더라고요. 색 이러면 무슨 말이냐, 어떤 느낌이냐면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좀 이 색이라는 말은 뭔가 어떤 여성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적 아름다움 뭔 말이야? 궁중미인 삼천 중에 누구 아니 무색하랴. 그러면 무색이 뭐겠어? 예쁘지 않은 사람 말하는 거지. 맞죠? 궁중미인 삼천 중에 누가 아니 안 예쁘겠냐고. 다 예쁘지. 이게 뭐야? 지금 이 봄날에 피어있는 것들 다 예쁘다고. 알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 피어있는 이 목단화는 뭐야? 최고로 예쁘다는 거야. 봄날에 예쁜 것들 그렇게 많은데. 알겠죠? 자, 다음 봄바람의 향기 따라 춤추는 나비런가. 봄 경치와 연분이니 나비야 가지 마라. 꽃바람도 전해온다 봄 소식 물어보자. 아마도 봄 다가면 이 꽃이 이을리라. 이 꽃이 질 거야. 시들 거야. 봄철 석다는 반나마 지났으니 지금 봄 시작한 지 한 1년 한 달 반쯤 지났네. 맞죠? 사시 장춘 아니거든. 사시는 사계절을 뜻하고 장춘은 긴 봄을 뜻해요. 봄이 길어 짧아? 짧아. 사계절 중에 긴 봄이 아니거든. 어찌 길게 보잔 말인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봄은 1년 중에 길지 않은데 어떻게 이 봄을 길게 보잔 말인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봄의 신 조화로되 길게, 길이는 길게 볼길 바위 없다라고 하면 이 바위는 전혀 이 말입니다. 전혀 없다. 자, 어이 길게 보잔 말인가 라고 하는 건 어찌 길게 보잔 말인가. 자, 한폭 편지지에 전생 마음 기록할 때, 이 전생의 마음을 편지지에다가 기록할 때 부귀 영화를 완연히 그려내니 나 앉은 서안은 책상이거든. 책상 위에 병풍같이 둘러놓고 그 뭘 둘러놓는데 이 편지를. 근데 사실은 편지를이 아니고 편지 이외에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뭔지 안 나와. 다음 부분 읽어야 나오죠. 문 밖을 안 나서니 봄 석달이 한 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문 밖을 안 나선다는 건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맨날 보는 풍경은 뭐해? 3달 동안 똑같은 풍경이겠지. 봄 색깔이 한 가지라. 비스듬히 누워서 꽃가지를 볼 양이면 봄철이 다가도록 떠날 날을 모르네. 안 떠나는 거야 여기서. 봄철이 다가도록. 이 경치 한 가지만 보고 있어도 되니까.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또 그림들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그리기 어렵구나. 자, 이게요,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서 이 그리다가 무슨 뜻인지 이 문장만 보고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 하나는 뭘까? 뭐라고요?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움이야.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림을 그리다야. 둘 다 그리다란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보고는 알 수 없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봐봐. 나에게 있어서 원래 뭐가 있었다? 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알 수 있지. 나는 님이 있어.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맞죠?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지 그리워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 문장은. 자, 볼게요. 마음도 나비 되어 숨 그리고 우뚝 앉아 꽃 안 지는 봄 그림은 이 또한 소해보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꽃이 안 지는 봄 그림. 봄의 정취를 그림으로 그려. 그러면 그 그림 속에 있는 꽃은 져요 안 져요? 안 지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이 그리다는 어떤 그림을 말하는 거야? 그림. 회화를 말하는 거야. 회화.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책상 위에 병풍같이 둘러둔다는 건 편지를 둘러둔다는 것도 있는데 모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이를 쫙 병풍처럼 둘러놓고 자, 제 아무리 잘 그린들 못 그릴 건 인이로구나.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꽃을 엄청 잘 그려. 그림을. 근데 그림을 누구 그림을 못 그려? 님 그림을 못 그린다고. 왜 그럴까? 잘 그리는 모연수는 왕소군의 원수되어 천고에 남을 하늘 통곡중에 노내건을 그리긴들 어이하고 생각인들 어이하리.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적혀있지도 않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 모현수가. 맞죠? 자, 모현수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천구에 남은 하늘 통곡 중에 논했거든. 왕소군의 원수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모연수가 그림을 그렸다가 결국은 어떤 남을 하늘 통곡 중에 막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어찌하겠고 생각인들 어찌하겠는가? 천구에 남은 한인데 천구는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 한은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한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한이 바로 뭔데?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려가지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림을 그려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보고 싶은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찌하겠냐고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그릴 수 없다. 님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야. 꽃의 그림. 그렇게 잘 그리는데. 알겠죠? 자, 다음. 수심으로 붓을 잡고라고 하면 수심은 근심스러운 마음이죠. 걱정스러운 마음 또는 힘든 마음이야.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지. 그래서 내 마음은 수심이고요. 나한테서 나오는 숨은 한숨이야. 한숨 쉬어.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심으로 채색, 색깔을 칠하니 님의 모양이 그려지고 저절로 님의 모양이 그려진답니다. 내 모양도 그려진대요. 님 없이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님은 지금 뭐 하는 대상? 부재하는 대상이죠. 자, 긴 상사만 남았구나. 상사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 상사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상사병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걸리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을 아주 깊게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유학 보내거나 이럴 때 걸리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 없이 그려놓은 이 그림을 긴 상사만 남았구나. 그리고 또 그리니 긴 상사만 그렸구나. 이 붓도 원수같이 그림도 명수로다. 그리던 인의 그림 언제 다 맞춰서 화장금금 그림같이 마주 앉아. 자, 그럼 화장금금이라고 할 때, 자 봐봐, 지금 이거 화는 꽃이잖아.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금은 쌤이 얘기했죠. 비단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단금자는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비단금자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에 앞에 쇠금자 이렇게 붙어 있거든. 이 쇠금자 붙어 있는 요 금이 비단금자입니다. 자, 다음 그림 속의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간장을 봄날의 빙설같이 다 쓸어볼까나. 자, 이 태우던 내 간장,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움과 그 다음에 막 속이 타. 우리가 애간장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간장이 진짜 간과 장을 말하는 거거든. 이게 막 불에 탄다는 거야. 너무 막 그리워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봄날의 눈같이 다 쓸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요 뒤에 나오는 수필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눈물은 눈에 있는가? 눈에 있지. 자, 아니면 마음에 있는가?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지금 의문형 물어보면서 문답형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볼게요. 눈에 있다면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듯한가? 마음에 있다면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눈물이 흘러. 이 눈물의 원천이 뭐냐는 거야? 눈물은 어디서 나는 거야? 눈에서 나는 거야? 마음에서 나는 거야? 만약에 눈에서 난다면 혹시 이 눈이 평소에 물에 담겨 있나? 그거 아니란 말이야. 혹시 마음에 있나? 그럼 마음에서 눈물로 어떻게 나오는데? 혹시 피를 타고 나오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전혀 과학적이진 않죠. 자, 만약에 잘 보세요. 눈에 있지 않다면, 눈물이 눈에 있지 않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눈만이 주관하니 눈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아니 근데 눈물이 결국 눈에서 나오니까 다른 신체 기관이랑 상관없이 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음에 있지 않다면 마음의 움직임 없이 눈 자체로만 눈물이 나오는 일은 없으니 마음이 힘들어야지 눈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눈물 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마치 오줌이 방광으로부터 그곳으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눈으로 나온다면 저것은 다 같은 물의 유로서, 이 유는 종류를 말하죠. 물의 종류로서, 같은 물의 종류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봐봐,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맞죠? 만약에 이렇다면 생각해봐.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거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와. 근데 눈물은 만약에 마음에서 나온다고 쳐. 그러니까 봐봐봐. 지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물이 나오는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랑 실제로 만들어진 위치가 다르다면 이 말이잖아. 맞지? 실제로 다르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소변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 밑으로 나온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단 말이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얘는 어때? 왜 유독 눈물만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눈물로 나오니까 거꾸로 위로 오르잖아. 물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같은 물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어떤 애는 위에서 아래로 오르고 어떤 애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냐고. 마음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마음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어찌 물인데도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위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알겠죠?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알겠죠? 자, 비유하자면 마음은 땅이랍니다. 눈은 구름이래요. 자, 그래서 눈물은 그 사이에 있으니 비와 같답니다. 그럼 생각해봐. 비는 구름에도 땅에도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비가 구름에서 생기고 땅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늘 위에는 늘 비가 내리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늘 위의 세상이 있을까요? 구름 위의 세상. 만약에 비가 구름 때문에만 만들어진다면 하늘 위의 세상은 맨날 비가 내려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는 뭐랑 연관이 있다? 땅이랑 연관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는 땅에서 생긴다는 거야. 구름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또 가정이죠. 비가 땅에서 생기고 구름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비는 어째서 하늘로부터 내린단 말인가? 이는 기의 감응에 불과할 따름인즉,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 때문에? 기의 감응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건 땅에서 기가 구름으로 옮겨지고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지. 그러면 눈물이 나는 원천도 어떻게 되겠어? 마음에서 만들어진 기가 눈으로 올라와서 눈에서 눈물이 내린다 라고 보는 관점이겠죠. 자, 감응에 불과한 따름인즉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럼 마음과 눈 둘 다 나오는 거야. 그렇죠? 물은 감응한다는 것은 사람과 귀신 사이가 멀어도 서로 뭐 할 수 있어? 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 지내는 날은 귀신과 옆에 조상이 귀신과 만나는 날이잖아. 맞지? 그러면 사람과 귀신은 사실 존재가 되게 먼데 제사 지내는 날 만날 수 있는 거야. 선조들이 오고로 옛 사람들은 다 성실하고 돈독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게 전부 뭐라는 거야? 감응이라는 거야. 감응. 자,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공만 하고,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내본 사람 있어요? 제사 지낼 때 혹시 가족 중에 우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보통 늙어서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때 잘 안 울어요. 근데 사고로 돌아가신 분 있죠?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 제사 지내다 보면 집안에서 이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장 큰 외삼촌이 지금 내 나이쯤 한 30대 후반쯤에 돌아가셨거든, 교통사고로. 외할머니 제사 지낼 때 보면 거의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아들 제사잖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울어요. 그 왜 자식이 죽은 아픔은 그 세상에서 뭐 어떤 거라도 바꿀 수 없다며. 사실 나도 잘 몰라. 왜냐면 나도 얼굴을 거의 모르거든. 나 한 6살 때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알지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보통 제사 드릴 때 너무 사랑했던 존재를 잃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막 곡소리가 많이 나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보고 싶다고. 제사를 지낼 때 공만 하고 눈물이 없는 것은 느낌이 없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 그 뭔가 진심처럼 안 느껴지잖아. 그냥 약간 뭔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녹음기 트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어찌 귀신의 응함이 있겠는가? 귀신이 감응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귀신이 감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사 지낼 때 펑펑 울면서 막 보고 싶어 해야지 귀신이 응해준다는 거야. 입으로는 막 울부짖어 마음속으로는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이
진실되지 않음만을 볼 뿐이니 귀신이 다다르는 것은 말해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과 눈물이 서로 감응하지 않으면 그 진실되지 않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다음 내게 상사가 생겨요. 여기에 있는 상사는요, 그 그리움 상사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자는 상가집 할 때 상자입니다. 초상났다고, 누구 죽었다고, 죽음과 관련돼 있는 거야. 초상난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상을 당해서, 상을 당해서 초빈으로부터 묘를 계속 지킴해.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내가 빈소,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을 계속 묘를 지키면서 입관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인, 그 이제 무덤에 묻을 때까지. 우리 요즘은 다 3일장 하잖아, 그치? 근데 옛날엔 더 길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장례 치를 때 지금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고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해요? 상여 소리라고 하고 곡소리라고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한 번 곡하고도 눈물이 나다가 어떤 때는 1100번 곡해도 눈물방울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이고 소리만 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는 내는데 눈물은 안 나. 원래 아이고 아이고 소리는 그 장례를 치는 동안 계속 이제 뭔가 입버릇처럼 내거든.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장례 문화에서. 자, 그 자리에서 곡함에 어찌 슬프지 않아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겠으며, 자리에 있지 않아 곡하지 않음에도 문득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신과 인간 사이에 이치는 진실로 아득하나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이 있는데 응함이 없는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느낌이 없는데 응하는 일 없어. 느낌이 있는데 응하지 않는 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흐느끼면 신과 귀신과 감응, 응할 수 있다는 거지. 진심이 아니면 응함이 있을 수 없고, 진짜 진심이면 응하지 않는 건 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느낌으로 저기에 응함을 알 수 있은즉 다만 잠자리에 들고 음식을 먹을 때에만 서로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맞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까지 얘기한 게. 우리는 멀리 떨어지고 뭐 하고 해도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감응하는 존재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감응하는 존재가 되려면 마음이 어때야 돼? 진실해야 돼. 진짜 마음이 통하고 진짜로 눈물이 나야지. 그게 진짜인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뭐 어떤 사이가 될 수 있어? 감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어. 감응하는 사이가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할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마치 뭐처럼 땅에서 비가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마음에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눈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뒤에는 읽어보세요. 자, 다음 현대시 넘어갑시다. 마침 또 어때? 윤동주의 시간. 이럴 수가 있나?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에는 뭐가 안 나타나냐면 이 그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동주의 시가요, 여러분들 그 자신의 그 자아에 대한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가 있고요. 시대적 현실이랑 전혀 상관없는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체로 누가 나오냐면 이 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순이. 그래서 순이야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순이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소설, 이 시 속에서 많이 그려집니다. 자, 볼게요. 순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갔던 것이냐? 자,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한자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무슨 예술전, 무슨 전 뭐 이런 하잖아, 그치? 그 전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 그 전이 있는 당은 집이죠. 공간. 전당이라고 하죠. 예술의 전당, 뭐뭐의 전당, 명예의 전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내 전당이라는 게 있어.
넌 도대체 내 전당에 언제 들어왔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넌 언제부터 내 맘속에 있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넌 도대체 언제부터 내 맘속에 있었냐고. 넌 언제부터 내 전에 들어왔냐? 내가 언제 네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넌 언제부터 내 속에 있었고 난 언제부터 네 속에 있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겠네. 맞죠?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한 품습이 어린 뭐라고 적혀있어? 그래서 사랑의 전당이라고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뭐하다? 마치 고풍한 풍습처럼 아주 좀 고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높고 순결하다. 자, 수나 암사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가 마라. 이 수정이 뭔데요, 여러분들? 저기 보석 수정입니다. 크리스탈. 알겠죠? 그래서 수나 암사슴처럼 수정 눈이라고 했으니까 네 눈이 수정처럼 반짝거린다고. 알겠죠? 자, 나는 사자처럼 엉클린 머리를 고르련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왜 벙어리라고 얘기하지?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알 수 없지. 맞죠? 청춘, 성스러운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청춘, 불이 꺼지기 전에 수나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지금 명령영어미 쓰고 있잖아. 자, 생각해봐. 이거 시에서, 현대시에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화자가 누군가한테 뭐 해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런데? 시는 화자 중심적인 문학이야. 화자가 뭘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건 무슨 말인데? 화자가 살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그거는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인 거야. 남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청춘, 그 성스러운 촛대의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수다,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뭐 하기 전에? 청춘의 불이 꺼지기 전에 너는 앞문으로 내달리랍니다. 볼게요.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생각해봐.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딪히기 전에 나는 뭐 할 거라고? 이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우리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미리 세부 표시를 했지만 어둠과 바람이 부정적인 시어가 아닐 수도 있어. 읽어보면 맥락상. 근데 이거는 맥락상 얘네들은 뭐야? 얘 오기 전에 사라지겠다잖아. 그럼 화자는 이거 두 개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은 대상.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뭘 방해하는데?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멀리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면 이 어둠과 바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로도 연결할 수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 뭐 누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존재도 될 수 있겠지. 뭐도 될 수 있겠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시대적 현실도 될 수 있겠지. 뭐든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너에게는 삼립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나에게는 준엄한 산맥이 있답니다. 자, 너에게는 삼림 속에 아득한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겠어? 이 사랑이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나에게는 준엄한 산맥이 있다네. 준엄한 산맥은 건너기가 쉬워, 힘들어? 힘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맥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봐봐, 너는 잔잔한 호수가 네 속에 있는데 나는 준엄한 산맥이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자, 이게 바로 화자에게 닥쳐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혹독한 현실이 되겠죠.
너 보고 악몽으로 내달려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망치라는 거야. 우리 청춘이 끝나기 전에. 우리 청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데? 힘들어질지도 몰라. 근데 그 청춘이 끝난다는 게 실제 내 나이가 청춘이 끝나는 걸 수도 있지만 외부 상황에 의해서 청춘이 끝날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너는 얼른 도망치라고. 그래서 너에게는 아는 큰 호수가 있을 거야. 근데 나에게는 뭐가 찾아올 건데? 이 어둠과 바람이 찾아올 거거든. 그래서 나에게는 이 준엄한 산맥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자에게 닥쳐온 혹독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이거 가봅시다. 화자는 자신들에게 닥칠 뭐가? 시련. 그러면 우리들에게 닥칠 시련이 바로 뭘까요? 뭐 이별일 수도 있고 뭐 사랑에 대한 방해일 수도 있고. 그걸 뭐 해? 느낀 거야. 직감한 거야. 언제 끝나는데 이 황홀한 사랑은 언제 끝나? 시를 바탕으로 보자면 청춘이 끝날 때 끝나. 자,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전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너 얼른 가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고 돼 있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 삼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녀는 뭐 해졌어? 안전해졌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남아있는 거야? 함께 사랑했던 추억 속의 사랑만 남아있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는 시련이 찾아올 거고 너 보고 얼른 가라고. 이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을 누가 겪겠다? 내가 겪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이 찾아오는 다 혹독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방해하는 현실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냐면 이 사랑의 그 이별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남아가지고 어찌됐건 화자는 뭘 느끼고 있는 상황,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너는 뭐 했으면 좋겠어?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 너는 편안했으면 좋겠어. 너는 안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대적 배경을 넣으면 충분히 넣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좀 그 어떤 자아의 분열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알겠죠? 자, 다음 나는요, 요걸 봅시다. 요거 안 보고서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 나에서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화된 자연물인 두 화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화자가 몇 명이야? 두 명이야. 한 명은 사람이야. 자연물을 관찰하니까. 근데 의인화된 자연물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의 화자는 뭐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뭐가 사람이고 뭐가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겠지. 맞죠? 자, 나시를 보면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이 피어 있답니다. 일 갈 적에도 마을에 간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네 어미. 잘 보세요. 여기 네 어미라고 돼 있지. 네.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께 돌아오면은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또 나오죠. 네 호름이나 자주 보라고.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이 피어있다. 자,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식혀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이 피어. 잘 보세요. 꽃핀 나 몰라 말고 라고 되어 있잖아. 이 나가 누군데? 감자꽃이죠. 감자꽃이 사람 화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데? 네 엄마나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보지 말라는 거죠. 나 돌보지 마. 나 알아서 잘할게. 근데 너네 어머니 7수 넘으셨어. 너 누구 돌봐야 돼? 너네 어머니 돌봐야 돼. 라고 하는 걸 지금 의인화된 화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사람인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뭔데? 내 늙으신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존재를 상정해가지고 나한테 말해주듯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화자에 무엇을 유도한다 돼 있어?
성찰을 유도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화자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 성찰했어. 어떻게 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를 돌보겠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나 스스로 성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여기에 뭐가 드러나? 성찰이 드러났는데 이건 또 윤동주의 시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현대시가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시, 현대소설이 가장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문학 중에서는. 비문학은 아마 이번에도 과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딱정벌레 이야기. 근데 이제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있으세요. 숙제 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뛰어넘기고요. 자, 지하철이 좋아할 것 같아. 지하철 타면 안 돼. 버스 많이 알아.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일부 안 시끄러워. 별로 안 시끄럽다고? 아니 폭죽 소리만 시끄러워. 아니야, 여기 있으면 함성 소리 다 들렸어요. 기분 나쁜 소리야. 기분 나쁘네. 뭐 이상하고. BTS 목소리야. BTS 목소리 여기 저기 들려요. 들려요? 오늘 창문 열면 들렸어. 마이크 얘기가. 근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려. 기분 나쁜 소리.